미국보다는 2021년은 한국이지 않나.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좀 벌어서 네. 이제 미국 쪽 배당주랑 미국 기업 쪽 투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는 어쨌든 2020년에 마이너스 4.5% 상하회하는 수준 충격이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IMF 외환위기 수준인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5%대였으니까 마이너스 5%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충격이고요. 21년에는 뚜렷한 반등인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것이고 이것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국에 투자할까라는 것은 또 다른 면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텐데 저는 또 고려해야 될 게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약달러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이. 이 전망은 저는 환율을 전망하진 않아요. 환율을 어나운스 해드리긴 해요. 글로벌 IB뱅크 12대 IB뱅크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치를 평균해서 이 전망치가 맞겠거니 가정하고 전제하고 제가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제가 현대경제공원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환율을 전망할 줄 몰라요. IB뱅크의 전망치를 준용해서 여러분께 어나운스 해드릴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율 전망치에 근거한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뭐 지금처럼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하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원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상대적인 유입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펀더멘털도 강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조기 대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미래 유망 산업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견주해서 비교해 볼 때 더 그래요. 전통 산업에 영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시스템 반도체로 건너가는 그런 투자 모습,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배터리 영역, 우리나라 글로벌이 1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 관점에서 그냥 저보고 어디에 투자하냐 물어보신다면 전 미국보다는 2021년은 한국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테슬라가 열풍이었다면 요새 현슬라라 그래가지고 네. 차가 이제 그 네. 열풍이 약간 한국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테슬라가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던 이유가 실제 매출액 규모나 뭐 직원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 우주 산업을 꿈꾸는 그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가에 반영된 흐름이 진전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드림은 더 꿈을 꿀 여지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추이나 달러의 약세나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전쟁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맞물려서 좀 본다면, 그러니까 20년과 21년의 차이라고 볼까요? 그렇다면 21년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랑 중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환차익도 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면으로 보면 중국 주식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주식 같은 경우 중국 성장률을 잠깐 먼저 그려보면 거의 경제 대국들 중에서 우리가 뭐 제가 뭐 남미비아라든가 잠바구에 같은 그런 우리나라와 경제 관련성이 없는 나라의 성장률이나 이런 걸 지켜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연관성도 작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는 그런 여러 OECD 회원국들이나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경제 대국들, 이런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를 안 찍은 나라, 네. 플러스를 찍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중국은 마이너스 안 찍었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정말 코로나19에 대응이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물론 대응도 잘했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중국 사회를 안 들여다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원래 성장세가 6%였어요. 20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하기 전 단계에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6%였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였어요. 1.5, 1.7 뭐 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뭐 2.6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성장률이 2%로 내려앉았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혹은 1%로 내려앉았다. 그러면 조정폭이 마이너스 5%포인트잖아요. 마이너스 5%포인트만큼 중국 GDP의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란 얘기네요. 네. 미국 경제는 소위 1%에서 마이너스 4%니까 역시 마이너스 5%포인트만큼 미국의 GDP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코로나19 충격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중국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레벨 그 자체로만 비교하시지 말고 저는 경제를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변동폭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계속 드리거든요. 변동.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충격도 중국도 못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국 경제가 어쨌든 6% 수준의 높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다가 물론 과거랑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지만 6에서 5 내외로 이제 성장하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서는 이 충격에 상당히 조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견실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여지는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비실비실했었거든요. 0.5%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의 확진자도 원래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속상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건강한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들을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중국 경제, 우리 경제, 미국 경제 다 험난한 회복세, 더딘 회복세를 진전시킬 거지만 중국 경제만큼은 정말 두드러지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특히 1대1로 사업.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그 산업 영역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가 약달러 흐름하고 같이 맞물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돈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는 거랑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거랑 이 환율을 같이 본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인도요? 왜냐하면 네. 경제 성장률이 중국에 비벼볼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베트남, 인도 여기 경제 성장률로는 비등비등한데 베트남은 규모 자체가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중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도가 차세대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인도 경제는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작용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인도 경제 성장률이 원래 7% 정도로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작용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나 뭐 0에 가까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작다 하더라도 이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였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년에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회복세가 훨씬 빠릅니다. 2021년에. 그리고 신흥국들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 속도,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 속도도 신흥국들이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성장 속도나 이런 면에서 인도가 2021년에 긍정적이진 못하겠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예, 조금 더 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인도를 평상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2018년에는 아마 2019년에 인도 투자하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그랬었고요. 그게 좋은 투자 방식이었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VIP로 꼽았었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를 VIP로 뽑아서 이 세 나라의 ETF 같은 거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말씀 그전엔 들었어요. 2018년쯤에. 지금 2021년에 그러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이제 어쨌든 종식 선언과 함께 보복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미중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요. 근데 미중무역 분쟁의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RCEP 체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RCEP 체결이 사실 인도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기회가 되게 많고.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과의 경제 교류와 수출입
기업이 확대되면서 인도가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더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과정에서 소위 우방국들과 있는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도와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도 투자 관점에서 21년은 아니더라도 2021년 중하반기에 종식 선언 그 즈음에 인도에 투자하신다면 그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때는 또 인도 ETF, 신흥국 ETF 같은 것들도 또 그때쯤에는 또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신흥국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베트남 주식, 태국 주식 네. 다 있어서 예. 제 궁금증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기점으로 작용할지, 아까 상용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뭐 전반적인 걸 다 훑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이 지점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변화에 걸맞는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덕분에 또 우리 과외 선생님한테도 경제를 많이 잘 받았고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네.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덕분에 좀 많이 공부가 좀 되셨죠? 예,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머릿속으로 투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좀 오늘 보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소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되게 만족스러우시죠? 네. 그러세요? 네, 200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걸 투자를 이제 어쨌든 저희는 기승전 투자기 때문에 네. 투자를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갈까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종종 이런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후랭이 TV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